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의 경제 한방입니다. 이 지난해 말에 2021년이 되면 상반기에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미리 경고를 좀 했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센터장이신데요. 실제로 변동성이 커졌죠. 2월 1일 오늘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물론 주가가 다시 큰 폭으로 반등하고 있긴 한데 변동성이 커진 것만은 정말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윤지호 센터장님을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로 커졌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좋게 말해주셨는데 네. 저는 작년에 좀 지수가 이렇게까지 올라올 거로 보진 않았고요.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와서 오히려 상당히 고민이 깊어졌었고, 근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시장 자체가 이제 추세적 장보다는 변동성 장일 것이다 얘기는 많이 들어왔는데 평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주가가 왜 하락했나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유를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언제나 일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찾고, 여기서 원인이 그건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마치 그 원인을 해결만 하면 될 거,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주가를 보면 결국은 주가는 실적의 함수라는 게 계속 말씀드려 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가치보다 가격이 크면 사실 수익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죠. 참 단순한 것입니다. 가치보다 가격이 크면. 가치가 가격보다 적으면 손실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가치가 좀 이렇게 가치가 쌀 때 주식을 사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치라는 부분에 가서 말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아마 오늘 2월 1일 날 우리가 오후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막 급락할 줄 알았는데 이제 돌아서는 거죠. 네. 가치로 봤을 때 싸다고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 동시에 여전히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주가는 부담스럽다고 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시각이 충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쇼스퀴즈 때문에 결국은 이머징에서 뭐 돈이 빠지고 여러 가지, 저도 기자님들 전화 오면 그런 말을 드리지만 본질적으로 밑에 깔려 있는 거는 나 이 정도 주가라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여기서 지수가 4천, 5천 바로 갈 거야. 이런 분들은 여전히 싸 보이는 거겠죠. 네. 근데 결국 시장에서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되냐? 투자자라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식을 들고 가야 되고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레버리지를 쓰거나 어쩌면 너무나 확신에 차서 시장을 접근하면 오히려 반대 역설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결국 여전히 리스크는 좀 통제해야 되는 구간에 있고요. 제 생각에는 2월까지는 굉장히 이런 조심스러운 구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뒤에 결국 시장이 2022년을 바라보고 어떤 긍정적 기대가 더 생긴다면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한국 증시가 장기적인 구조적 상승기에 들어갔고,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차지했다면 너무나 서두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불시에 오고 있고요. 어떤 이유를 빌미로 그런 구간이 또 나올 거냐 물어본다면 여전히 그러한 이슈에 따른 변동성 출현은 앞으로도 불가피하다. 왜? 아주 단순합니다. 여전히 주가를 비싸게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다수 상당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2020년에는 어쨌든 조정이 올 때마다 사면 네. 그게 분명히 다시 급등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네. 거의 대부분 뭐 어느 시점에 주식을 샀다 하더라도 괜찮은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21년에는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번에 이제 충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1분기든 2분기든 뭐 계속해서 이런 정도의 조정은 끊임없이 시도가 올 수 있고, 예. 또 그리고 나서 반등하고 또 조정하고 그쵸. 이런 식의 장세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21년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보신 게 저번 주 장이 좀 출렁이니까 뭐 많이 올라갔다 좀 빠진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시장에서 한 5% 빠지면 한 2,980이었고요. 한 10% 빠지면 2,820, 한 20% 빠지면 2,520, 한 20%까지 하락을 해도 상승 흐름에는 크게 변동은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 2,520이 그 정도 버티면 되지. 참 버티기가 힘들죠. 막상 그 정도 조정이 나오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이러한 조정이 나왔을 때 또 종목별로 굉장히 다른 움직임이 나올 거거든요. 여전히 어느 정도 굳건하게 버텨주는 기업군이 있을 거고, 아마 이탈하는 기업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구간이 어려운 이유는 굉장히 그러한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될 수가 있고요. 또 그런 변동성 구간에서 이게 반복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번 주 금요일에 팔았더니 오늘 급등을 한다. 그러니까요. 이런 상실감이죠. 그러면 네.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 정말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 아예 시장을 안 보고 있으면 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건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러냐.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 기대 작년에 왜 그랬냐면 이 기대값이 6개월을 뒤를 보던 12개월 뒤를 보던 쭉 올라가는 사이클이었잖아요. 네. 기저를 보면 좋아지니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 기대값의 방향대로 주가가 갈 거라는 자신감들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밀리면 사면 됐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기대값이 주가를 끌어올린다기보다 그냥 주가 자체가 심리를 끌어내가지고 사후적으로 쫓아가는 흐름도 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구간이 바로 연초였어요. 소위 굉장히 좋았던 기업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누구나 주도주로 보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 누구나 좋아합니다. 저희 애널리스트들은 리서치 베이스로 본다면 올해 이익이 늘어나는 곳이 대표적인 곳이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거. 그리고 오늘 수출 증가율 나왔지만 이쪽 좋은 거 다 나오고 있죠. 근데 중요한 이 기대값들이 미리 반영돼 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월에 순간적인 슈팅 구간이 바로 그걸 미리 반영했을 확률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상을 넘어나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40%대가 넘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예로 말씀드리는 게 2017년에 한 17년에 반도체가 좋아서 주가가 올라왔지만 상대적으로 PER은 뭐 안 올라갔어요. 평가 많이 안 이루어진 거죠. 왜? 그렇지만 연말에는 2018년 이익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오히려 기대가 못 미치면서 이익이 줄어들었던 해였어요. 2017년 대비 18년. 그러니까 16년에서 17년은 왜 주가가 올랐냐? 기대보다 잘 나왔고 17년에서 18년은 기대보다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반문해 봐야 되는 거죠. 작년에는 기대보다 잘 나왔단 말이에요. 계속 올해. 근데 2021년에 과연 지금 이렇게 높아진 기대값 이상의 숫자가 나올 기업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럼 여기서 종목 선택이 좀 간단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부 저희 하우스에서 자료를 냈는데 TP를 상당히 많이 올린 종목이 있었어요. 근데 특정 종목을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건 단순합니다. 이익이 기대보다 훨씬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실 시장은 이미 유동성이란 가치보다 숫자를 반영하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별로 보면 숫자가 기대 이상으로 나오는 것들은 어쩌면 시장에 기대 이상으로 더 올라가고 버텨주겠지만 아마 기대에 못 미치는 것들이 속속 등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분기 실적도 그렇고 아마도 뭐 다 아시겠지만 요새 유럽이 굉장히 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커런시 월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럽의 어떤 22위원 중에서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분인데 이름이 제가 정확히 그냥 크노치인가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필요시 금리 인하까지 하겠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밑에 깔린 올해 유동성을 끌어갈 거라는 가장 큰 전제가 뭐였죠? 달러가 약할 거라는 얘기죠. 근데 달러 약세 용인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럽이 너무 힘드니까. 이유는 단순히 유럽이 굉장히 고용도 안 좋지만 코로나 이슈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글로벌 어쩌면 유동성만 갖고서 우리가 끌고 가기에는 뭔가 많이 힘에 부치고 있다는 게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시점에 오늘 2월 1일이잖아요. 첫 시작하는 날인데 어쩌면 이제부터 우리는 굉장히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선별해서 주식을 포트폴리오를 짜가지 않으면 선별의 기준은 만약 장이 있다면 실적 장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숫자 베이스로 가셔야 된다. 그거 외에는 어쩌면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더 이상 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힘으로 2021년에도 작동하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적 문제인데 이제 이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유럽 국가조차도 2000년에 시작된 박스권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독일조차도 제대로 못 벗어났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 이걸 벗어나서 정말 미국하고 비슷하게 정말 엄청난 성장을 할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의 굉장히 시장을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못했다 하더라도 한국은 봐라 저렇게 빅테크 산업의 밸류체인 이 가치사슬에 한국 기업은 다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나스닥 기업처럼 하이테크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밸류체인에 따라가면서 미국과 같은 대세 상승을 할 거다. 이제 한국 주식시장에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번엔 다르다. This time is different. 이거 맞습니다. 월가에서 이거 절대 쓰면 안 되는 금기어지만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유행하고 있잖아요. 이번엔 다르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한 가치에 대한 기준이 각자 다르다는 게 변동성을 키우는 겁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저같이 이제 올드한 사람들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전체적으로 다 좋아져서 온기가 확산될 때 결국 금융만의 랠리가 아니라 실물 쪽에 온기가 돌아야 이게 갈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고 또 일부에서는 그런 거는 뭐 따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테슬라 같이 갈 것이냐. 그럼 여기서 이제 본질적인 지금 상황의 이슈를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에 결국 게임스탑인가요? 그 스토리의 핵심은 뭐냐? 게임스탑 주식이 이제 공매를 쳤다.
뭐 근데 이상을 공매쳤으니까 잘못된 것이다도 있지만 그걸 공격했을 때 밑에 이제 뒤에 보이는 어떤 큰 종목이 하나 있죠. 바로 테슬라라는 종목입니다. 네. 테슬라라는 종목이 결국 숏에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이거는 계속 주가가 올라갔죠. 그렇다면 왜 숏을 쳤을까요? 테슬라를. 테슬라 같은 경우에 아주 성장성은 좋지만 어쩌면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슬라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작년에 한 50만 대 판 거에 대해서 1000만 대 정도의 밸류를 부여했단 말입니다. 약간 이제 그런 논리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기업들 중에서 이제 그걸 반영하다 보니 아니 테슬라랑 좀 관련된 애플과 관련되는 기업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될 것이야. 뭐 이런 논리겠죠. 네. 가겠죠. 근데 아니 또 미국에 뭐 반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생각하는데. 반대편에서 보면은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래? 그럼 우리가 하청 공장이 되는 거야? 네. 그렇죠. 그렇죠? 애플의 하청 공장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애플의 이렇게? 팍스콘과의 팍스콘? 어떤 마진을 보면 그건 헷갈린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왜 다들 부닥치는 구간이냐면 장기적인 10년, 20년 뒤를 바라봤을 때 기존의 잣대로서 PER이나 ROE나 이런 데 갖고서 밸류에이션을 논하는 거는 그냥 무의미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진행될 때 굉장히 바이어스된 어떤 의견들이 나오죠. 네. 바이어스란 표현이 좀 거칠 수 있지만 좀 순화시킨다면 약간 편중된 의견. 근데 그랬을 때는 보통 투자가 투기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어떤 숫자 베이스로 봐야 된다는 거는 뭐 크게 못 먹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우리가 어떤 크게 당할 수 있는 어떤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겠죠. 버핏의 말처럼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뭐 돈을 하나도 안 잃을 수는 돈을 잃지 마라. 없겠지만 네. 그래도 비싸게 주식을 사면 잘못 걸릴 수가 있다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선택은 다른 말로 하면 위험 관리인데 네. 위험 관리에 이럴 때는 그런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이 윤주라는 나와가지고 왜 자꾸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저건 나쁜 놈 이렇게 그걸 좋게 말하는 사람 좋은 사람 이게 아니라 그냥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현금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자를 받든 배당을 받든 이게 뭐 주식이라는 것도 길게 보면 돈을 벌어는 시간을 먹는 게임이잖아요. 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식을 들고 갈 수 버틸려면 주가 폭락을 하더라도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겠지 버틸 수 있냐. 뭐 이런 것이 가늠되는 게 우선인데 네. 최근 분위기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모멘텀을 자꾸 주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굉장히 이제 많은 곳에서 이런 의견들이 생겼죠. 그 GME 스토리가 먹힌다면 우리나라에도 공매도 많았던 종목도 공격하면 우리도 이길 수 있지 않아? 그래서 어떤 종목이 오늘 아침에 많이 뜨기도 했었죠. 그런데 주식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했을 때 장기적으로 성과가 좋았냐 보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항상 이럴 때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주식이라는 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공매하면 숏을 쳤을 때 뭐 다들 돈 버는 줄 아시지만 사실 숏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숏도 실패하면 진짜 끝장이잖아요. 마이클 버리도 올해는 왜냐하면 기대 수익은 100%밖에 안 돼요. 네. 근데 반대로 숏이 실패하면 현실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간단한 게임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막 예를 들어서 막 숏을 공략한다 여러 가지를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자금들이 많이 얽혀 있고 이게 간단한 상황은 아니죠. 근데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런 GME 스토리가 같은 게 다 세상 일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왜 나왔을까? 저는 요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아침에. 뭐 GME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아무도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고 있지만 어느 날 2월 중에 테슬라가 여기서 더 못 올라가고 하락을 본격화한다면 이거 굉장히 상황은 아까 말했던 성장 스토리 같은 게 다 굉장히 희석화되지 않겠습니까? 테슬라 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가 지금 미국 시장 전체에 굉장히 큰 그쵸.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게임스톱과도 연관이 되고 사실은 개인들의 어떤 힘의 어떤 뒤에는 머스크라는 사람이 어쩌면 영웅처럼 자리 잡고 있고 네. 또 중요한 건 뭐 또 그게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소위 분석가 그룹들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다 모아져 있는 어떤 결정체가 테슬라인 거죠. 최근에 보면은 페이스북도 아니고 테슬라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는 최근에 결국 좀 지켜보면서 굳이 이거 시장을 지켜보면 말씀드릴 때는 누가 이길지 모르겠으니까 변동성이 생길 것 같고 어느 정도 이게 가닥이 잡혔을 때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고요. 주식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거에서 그래도 수익을 추구하신다면 뭐 급락했을 때 좀 사고 올라오면 때리고 매매를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매매를 하라는 얘기냐 그들 그러시는데 변동성권에서는 보지 않든지 나는 어차피 4, 5년 뒤를 보겠다면 주주로서 시장을 바라보지 않는 게 낫고요. 네. 시장 봐봤자 아무 의미도 없고 그렇죠. 만약 그게 아니시라면 뭐 매매를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까 이제 기업 실적을 좀 얘기해 주셨으니까 또 하나가 이제
2021년이 되면 어쨌든 바이든이 약속한 슈퍼 부양책이 나오고 네. 미국 시장이 그런 걸로 견인이 되면 우리 시장도 21년에 슈퍼 부양책 나와서 실행될 때까지는 그래도 좀 더 한 번 더 주가가 오를 기회가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보는 게 이제 뭐냐 실장이 성격이 바뀌면서 글로벌하게 경기가 좋아지는 경기가 회복기에서 확장기로 넘어간다고 보는 거죠. 글로벌 네. 경제가 순환이 되는 상황. 그런데 그렇게 지적 그 힘을 얻게 된 게 우리 자넷 앨런이라는 분이 결국 재무장관이 되니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고학 경제라는 거의 의미는 수요와 공급을 놓고 봤을 때 수요 압력이 매우 강해질 때까지 어쩌면 정책을 쓰겠다는 의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재정을 맡았기 때문에 뭐 돈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은 좀 그대로 있더라도 재정 정책을 쓸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겨요. 재정 정책을 쓰는 순간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시면 금리 움직임이 간단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금리 상승이 있고 나쁜 금리 상승이 있는 거예요. 좋은 금리 상승은 뭐냐면 내가 더 뭔가를 사고 그리고 뭔가 기업들이 더 투자를 하게 되면서 미래의 돈보다 지금 돈이 더 필요하니까 지금 돈값이 올라갈 때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바로 좋은 금리 상승이죠. 그래서 그랬을 때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면 아 경기가 좋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하는데 최근은 경기가 그 정도 좋아지지는 않았죠. 네, 그렇죠. 그건 뭐 수출 빼고는 뭐 자명한 겁니다. 그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작년이 안 좋았으니까 올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을 기저를 좀 감안해서 보면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금리가 왜 움직였을까 보면 아주 간단한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은 국채 발행 규모가 어느 나라나 커지다 보니 금리가 공급 물량이 국채 물량이 늘어나니까 움직이는 거죠. 거기다가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용 대출 금리는 좀 움직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대출을 좀 줄려는 모습도 좀 나왔고요. 근데 여하튼 금리가 좀 움직이는 상황이 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커지겠어요. 재정을 이렇게 쓰는데. 그럼 여기서 고민이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 8월에 부채 한도를 2년간 유예했어요. 그렇죠? 그럼 올해 2년간 유예가 이제 끝나고 8월 교체 한도가 21.99조 달러에 멈춰 있지는 아니라 지금 현재 정부 기준 교체가 28조 달러가 27조 달러 좀 넘어갈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21.99년 22조랑 27조 차이가 꽤 크잖아요. 이만큼 부채 한도 늘려질까요? 간단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모든 상원과 하원을 다 미국의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 보시는데 사실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서 회피한다 이런 방법은 있겠지만 그게 간단치는 않고 사실 부채 한도 같은 거는 상원 60석이 필요한데 네. 당연히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과거처럼 미국의 신용등 강등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 증세와 국가 채무 해결이라는 난제에 대해서 옐런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부양책을 재원을 확보하려면 법인세과 소득세 최고교율을 세율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 논의가 올해 안 이루어질 거라고 다들 그러시는데 네, 올해는 안 될 거다. 그거 근데 설마 저는 못할 거다. 굉장히 빨라질 확률이 높은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급여세 인상 같은 거는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최근에. 그리고 무역 정책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도 공세적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런 걸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복기를 지나서 확장으로 넘어가려면 뭔가 다른 나라들과 뭔가 좀 조화로움 중국과 미국도 좀 더 관계가 다지고 유럽과도 좋아졌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유럽의 그 소위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장인 어떤 크논 이분이 굉장히 미국에 대해 공격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너희들 왜 우리한테 아무것도 못하겠냐? 우리는 어떻게든지 유로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라도 부양책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건 어쨌든 통화 전쟁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커런시 월 수도 있는 거죠. 된다가 아니라. 네. 그렇다면 될 수도 우리가 있는 최소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제 백신을 맞았으니까 뭔가 안정화되는데 정상화까지는 아니어도 글로벌하게 이제 뭔가 교육이 늘어나고 우리 기업들의 어떤 무역 쪽에서의 변화가 좀 더 가시화돼서 이제 실적 장세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인데 그 실적이 좋아지는 그룹이 여전히 협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네. 이게 확산되는 광의가 아니라 조금밖에 안 남았다 이런 그러니까 뜻으로 아니요. 보시군요. 그 업종들이 업종들이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거 몇몇 빼고는 나머지들이 이렇게 시장의 기대 현재 컨센서스에 형성되어 있는 기대값만큼 좋아질 건지 우리나라에 네. 크게 보면 산업을 나누면 한 3개 정도잖아요. 반도체와 자동차처럼 좋아지는 게 있고 대표적인 수출기요. 소재와 산업재 같은 어째 구경제가 있는데 이거는 뭐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는 것들. 그리고 바이오 커뮤니케이션은 비싸니까 실적 그만큼 좋아진다고. 이것들을 결국 반도체, 자동차 좋아진 건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먼저 좀 반영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들이 좀 우리 기대 이상을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랬으니 아까 유럽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뭐 범세계적인 어떤 교역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감안하면 지금 올해 시장 실적이 안 좋아진다가 아니라 시장의 기대값이 영업이익이 거의 40% 넘게 올라와 있는 그 기대값 이상의
시적 개선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저는 아직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네. 올 여름쯤에 가닥이 잡힌다면 정말 글로벌하게 백신 효과로 인해서 어떤 집단 면역이 좀 구체화되고 시나리오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뭐 이렇게 주가가 미리 올라와서 그 부분을 미리 다 반영해 버렸기 때문에 그 이상에 가기 위한 거는 또 다른 좀 더 강력한 아니면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가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믿음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국채 같은 경우에 네. 금리가 이렇게 자꾸만 고개를 들면서 치솟아 오르려고 하잖아요. 사실 한때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가 0.3%에서 1% 초반까지 왔으니까 네. 3배가 넘게 네.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더 이상 올라가는 건 연준에서 어떻게든 시장에 개입해서 국채를 또 왕창 사주면 그렇겠죠. 금리 안정시킬 거 아니냐. 왜 이걸 벌써부터 걱정하냐. 연준이 지금 시장을 마음껏 주무르며 이렇게 네. 주식 투자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 금리까지 막 다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너무 미리 걱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 미리 있더라고요. 걱정하는 거겠죠. 네. 지금 상태에서는 연준이 결국 국채를 사주려고 하고 있고 그 컨트롤 못하거나 아니면 연준이 조금 일부러 금리를 올라가는 걸 좀 용인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런 그러니까 측면에서? 쉽게 말해서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과거에 중앙은행의 정책하면 금리를 건들거나 재할인율을 건드렸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 중앙은행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양적 완화하게 생겼어요. 이거는 양적 완화를 엄떻게 말하면 비정통적인 정책이고 네. 어쩌 시장의 기대값에 변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채권을 사줄 거니까 간접적으로 금리를 갖다 못 오르게 하겠다는 의지였죠. 그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규모를 당장 줄인다는 말도 아니고 그 정책이 그 정책만 밀어붙이기엔 한계가 왔다는 거죠. 근데 그 정책은 결국 국채를 사줘서 좀 금리를 안정시키는 하겠지만 동시에 재정이 미국도 재정이 너무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 재정에 대해서 재정 통제가 더 쉽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재정을 미국의 민주당 정부의 특징이 그렇다고 방만한 재정을 가져가는 정책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과거 오바마나 클린턴 때도 보면 장기적으로 쌍둥이 적자를 좀 완화시키면서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민주당 정부였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본다면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정책이 만약 유지가 되려면 아까 말했던 사람들이 다 올해 경제가 안 좋은데 미국에서 무슨 증세 논의를 시작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양적 완화가 좀 완화된 조짐이 나오거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논의가 시작되는 게 과연 올해 내내 없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또 하나 금리라는 부분을 보셨을 때 많은 분들이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건 2022년, 23년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네, 그건 굉장히 그렇죠. 먼 그 미래일 얘기 것 듣는 게 같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시장 금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시장 금리가 움직이는데 재밌는 건 뭐 아까 연준에서 가만히 놔둔다고 하셨는데 또 동시에 이런 개석도가 이번에 연준이 파웰이 이번에 그 연준 그 의회에 기자회견 할 때 마지막에 보면 계속 고용 얘기만 하잖아요. 네, 그렇죠. 고용 얘기만 하고 어떻게 보면 난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1월에 이렇게 미국 주식 자산시장이 좀 흥분된 거 아니냐 했더니 그거는 재정 정책과 결국은 뭐 다른 요인 때문이지 통화 정책 때문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제가 보기엔 놔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밑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시장 금리가 올라도 워낙 지금 어쩌면 물가 부분이 좀 와도 실제 금리란 건 그걸 물가 빼줘야 되니까 네.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 있는데 뭔 문제 있냐 뭐 이런 사고들도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런 그래서 사고 많더라고요. 용인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뭐 시장에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논리 특히 어차피 낮은 금리인데 뭐가 문제냐 0.5였던 게 1%가 되면 생각보다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더블이 난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그 은행들의 신용 대출 금리들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은행들은 마진 좋아지니까 좋겠지 몰라도 아마 대출 받으신 분들은 다음에 재계약하실 때 보면 뭔가 느낌들이 조금씩 달라지실 거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한 경제 여기에 다 어디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리라는 게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워낙 금리가 최소한 요즘에 이런 말 하고 있잖아요. 저 기자님이랑 저랑 만나서 금리가 빠르게 안 올라갈 건데 얘기하는 거지 빠르게 내려갈 거라고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벌써 말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바뀐 거잖아요. 네. 마이너스 금리가니까 소위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도 무한대의 PR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배수를. 하지만 그 금리가 만약 움직인다면 여러 가지의 어떤 아까 말했던 가치란 부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주식 투자도 뭐 사업이잖아요. 사업이잖아요. 근데 뭐 사업이 마땅치 않을 때는 금리가 낮을 때는 뭐
어떻게 했던 간에 주주가 되어가지고 뭐 비싸게라도 하겠지만 금리가 좀 변하는 순간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건 그러니까 분명하겠죠. 저성장과 저금리로 어떻게 보면 할증되었던 국면이 변화 조짐을 보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어쩌면 리스크 관리. 많은 분들은 그러면 정말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될 거냐 많이 올라갈 거야 얘기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지금까지 시장을 끌고 온 그만큼 정상화되기까지 아직까지 좀 요원해 보이고 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과거처럼 여행을 다닌 거다 뭐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국면이 꽤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이런 밸류에이션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조그마한 어떤 변수가 나왔다면 그것을 너무나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네.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이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뭐 블랙스완 같은 게 나타났을 때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게 좀 해소되는 것 같으면 또 급등을 해버리니까 한마디로 자칫해서 뇌동매매해서 뭐 떨어질 땐 팔아버리고 올라갈 때 또 따라서 샀다가 이러면 진짜 이 흔히 말하는 얘기로 계좌가 녹아나잖아요. 이럴 때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특히 경험이 좀 짧은 분일수록 어떤 원칙들을 세워서 21년을 좀 대응하는 게 좋을지 그 어떤 좀 원칙 같은 걸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을 좀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어떤 저희가 방법? 좋은 의견을 준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굉장히 투자자들의 상당한 다수가 하락과 상승에 굉장히 민감해하면 과민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과민 반응의 증거는 굉장히 어떤 의견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격렬하게 막 비호감, 호감으로 나눠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타인에게 전염시키고 싶은 욕구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같이 그랬을 생각하고. 때는 네. 집단 형상이 굉장히 생각보다 자주 그렇게 널리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 같은 사람들이 뒤늦게 그거를 또 이유를 정리해 줍니다. 이유를 그러니까 뒤늦게 그래도 좀 한 발음 뭐 쏘시잖아요. 아주 네. 뭐 앞서가는 줄 아시지만 또 이렇게 시장이 한번 움직이면 이번에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주가 올라오고 나면 이제 더 그때 이제 이게 올라갔던 이유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저런 거다 얘기를 들죠. 근데 오히려 우리가 장막에 어떤 거치고 이런 이유들이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그때가 굉장히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설명드렸던 거의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가의 기대값이 확실히 앞에 12개월 뒤까지 보이는 상황에서는 편하게 갈 수가 있었는데 작년이 그랬거든요. 올해는 아까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는 글로벌 경기나 모든 것들이 12개월 뒤가 확실하게 좋아진다는 그런 자신감이 작년에 비해서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기대값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주가 자체가 심리를 끌고 가는 장세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뭐 약간 청개구리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슈팅 나오면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참 많은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한 게 최근에 이 말씀드릴 때 오해들 하시니까 그냥 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보지 않으시는 게 낫고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거 따르실 필요 없고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뭐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하시면서 포트를 계속 재편해 가시는 분들은 올라갔을 때는 좀 내가 포트에서 좀 부진했던 거 좀 장기 한 12개월 뒤까지 봤을 때 좀 뭔가 자신 없고 밸류에이션도 부담스러운 것들은 치고 또 밀렸을 때는 더 앞으로 기대값이 좋아지는 방향의 종목들 포트를 재편해 가지고 꾸준히 관리해 가면 시장도 조금씩 시장보다의 어떤 퍼포먼스도 좋아지고 어차피 어느 순간인가 시장이 정말 확장기에 들어간다면 그때는 굉장히 베스트 포트폴리오 가져가겠죠. 그렇죠. 그런 리밸런스를 계속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게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공모펀드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이 많지만 나름대로 그런 작업들을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이. 포트폴리오 짜봐가는 시간. 그 말씀은 이제 과거에 2020년에 이미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네. 21년에 갑자기 이제부터 나 장기 투자해야지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올해는 조금 만류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난 이런 건가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탑픽으로 했던 그 섹터가 자동차였고 현대차와 기아차였어요. 근데 이 논리는 이거였죠. 작년에 결국은 글로벌하게 다른 자동차 경쟁 업체들이 굉장히 셧다운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대 기아차 그룹이 약정하면서 시장 점유율가 9%까지 올라왔거든요. 숫자가 확실히 보였던 거죠. 그래서 사자고 했는데 1월 달에 현대 기아차의 상승은 애플 단어 하나로 요약이 되거든요. 그렇죠. 숫자로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걸 정말 믿고서 나는 애플과 되고 현대 기아차가 그런 회사가 될 거다 믿은다면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테슬라의 숫자 보고 투자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언젠간 확실히 해줄 거야. 그래서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말고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어쩌면 크게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저희 직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 숫자로 가늠하는 투자를 선호하게 되고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작년에 현대차를 숫자 좋아지는 그러니까 좋아지는 국민의 턴어라운드 국민에서 샀던 사람들이 한 뭐 4, 5년 봐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올해 초나 애플 보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시점이 시작할 시점이냐? 네, 그건 시작한 시점도 아니고 네. 어쩌면 시장이 어떤 알파를 갖다가 어떤 아름다운 스토리 내지는 어떤 큰 변화, 구조적 변화라는 어떤 구조적 변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정말 구조적 변화가 나오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매체의 어떤 서곡을 알려줬으면 될 것이다 했었지만 그때 살아남은 업체가 몇 개 있죠 지금. 진짜 거의 없죠. 야후나 이런 기업들 무너지는 거 보면 정말 야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우 라이커스 뭐 이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야후가 네, 2017년에 AOL 한개 철수했는데 이런 회사들 뭐 거의 어마어마한 기업이었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가 장기적으로 뭐가 될지를 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도 항상 계속 리밸런싱하면서 가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된다 보고 있고. 네. 근데 이렇게 가는 방식이 결국 앞으로의 미래는 성장 가치는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 주식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또 저와 이런 생각과 다르게 그거 말고도 한계 싼 회사가 너무 많다. 근데 그 접근은 네.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 중에 안 좋은 산업에서 좋은 기업보다는 좀 좋아지는 산업에 후진 기업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용꼬리가 났다? 뭐 이렇쯤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네. 이제 아까 지적했지만 결국은 반도체와 자동차가 주도주인 건 분명한데 이것이 상승하는데 힘에 붙이는 국면이 오면 어떤 주된 어떤 메인스트림에 있는 어떤 이 구조를 이끌고 가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한국의 기업이 위상이 커져서 한국 자체 멀티플이 올라가야 된다는 소위 그 논리가 맞으려면 아까 말했던 IT와 자동차 끌고 가야겠죠. 그렇죠. 근데 아직은 잘 그렇게 뭔가 버거워하는 느낌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단 변동성이 커진 장세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센터장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후반부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2021년 1월달 이 한 달 동안 놓고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도세가 정말 거셌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야말로 좀 주식을 투자해보자 하고서 들어오신 분들이 정말 많았고 공격적인 매수가 이루어질 때 이 1월달에 외국인하고 기관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계속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 왜 이렇게 1월달에 많이 판 걸까요? 그리고 또 이런 매도세가 계속 될까? 이런 우려도 좀 있고요. Round 1, fight.